1945년 2월 21일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2등 전기공 조셉 키셀은 이오지마의 검은 화산재 위 33톤 셔먼 전차에 올랐습니다. 그는 150야드 떨어진 강화 콘크리트 토치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4살이었습니다. 해군 전기공이었습니다. 해병대원은 아니었습니다. 전차 전투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토치카에는 일본군 기관총이 빼곡했습니다. 능선에서는 포병대가 포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저격수들은 움직이는 모든 사람을 노렸습니다. 키셀의 머리 바로 뒤에는 290갤런의 네이팜이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장갑 관통탄도 전차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6달 전 하와이 스코필드 막사에서 이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설계했습니다. 렌치와 용접 토치, 그리고 그가 직접 배선한 1100개의 전기 연결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실제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표준 교리에 따르면 해군 전기공들은 후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발전기를 수리했습니다. 지휘소를 재배선했습니다. 전차에 올라 강화된 일본군 진지로 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키셀은 대신 토치카를 향해 곧장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산은 잔혹했습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였습니다. 8제곱마일의 화산암은 11마일에 달하는 터널로 벌집처럼 뚫려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1년 동안 섬을 요새로 바꾸는데 주력했습니다. 21,000명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750개의 토치카가 있었고 4피트 두께의 벽을 가진 콘크리트 벙커들이 있었습니다. 사격망이 교차하는 포병 진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해군 폭격을 견딜 만큼 깊은 터널들로 연결된 수천 개의 동굴들이었습니다. 해병대는 2월 19일에 상륙했습니다. 몇 분 안에 일본군이 발포했습니다. 기관총과 박격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수리바치 산에 숨겨진 포병들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는 화염 방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M2 휴대용 장치였습니다. 60파운드의 연료와 압축가스가 병사의 등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25야드였습니다. 운용병의 생존 시간은 4분이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화염 방사기 운용병들을 가장 먼저 노렸습니다. 밝은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느리고 취약한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피격시 폭발하는 연료 탱크도 문제였습니다. 티니안에서는 휴대용 화염 방사기 운용병 중 92%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92%였습니다. 해병대는 병사들을 저격수의 공격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동굴 입구에 도달할 수 있는 화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은 소화기로부터 보호할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격을 위한 충분한 연료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화염 방사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944년 초 미국에는 그런 전차가 없었습니다. 하와이 스코필드 막사, 1944년 5월에 한적한 들판이었습니다. 열대 태양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육군 화학전 서비스의 조지 운마흐트 대령은 해군 마크1 화염 방사기 5대를 응시했습니다. 그것들은 무겁고 다루기 힘들었습니다. 전차용이 아니라 함선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군은 그것들을 부적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운마흐트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의 요새화된 섬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5째 수륙양용 군단은 이미 마리아나 작전을 위해 24대의 기계화 화염 방사기를 주문했습니다. 캐나다군은 론슨 화염 방사기 30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론슨이 브랜건 캐리어용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작고 장갑이 약했습니다. 태평양 전투에는 너무 취약했습니다. 운마흐트의 43번째 화학연구소 중대는 24대의 노후화된 M3 경전차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연료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현지에서 탱크를 제작했습니다. 화염 방사기를 전차 앞 기관총 위치에 장착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차를 사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94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홀랜드 스미스 중장은 시연을 지켜봤습니다. 화염 방사기는 60야드 거리까지 불타는 연료를 뿜어냈습니다.
전차는 소화기 공격을 손상 없이 견뎌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즉시 24대의 사탄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M3 전차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벼운 장갑이었습니다. 제한된 회전이었습니다. 사거리는 80야드로 제한되었습니다. 운마우트는 더 큰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셔먼 전차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나은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117번째 해군 건설 대대 소속 25명의 시비가 스코필드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2등 전기공 조셉 키셀도 있었습니다. 키셀은 10이었습니다. 건설 대대 소속이었습니다. 해군의 건설자들이었습니다. 10위는 달랐습니다.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 더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숭련공 출신이었습니다. 목수, 용접공, 중장비 운용병, 전기공들이었습니다. 나이 범위는 18세에서 50세였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는 몇몇 남자들도 어떻게든 입대했습니다. 키셀은 전기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전압 조정기와 회로 차단기를 알았습니다. 전차에 장착된 화염 방사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1100개의 전기 연결부도 이해했습니다. 육군 43번째 중대는 작동하는 화염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2는 설계를 보고 과도한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움직이는 부품이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유지보수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화를 권고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움직이는 부품을 6개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운마우트는 경청했습니다. 통합부대는 확장되었습니다. 육군 화학전 요원들이 합류했습니다. 5번째 전차, 대대 소속 해병 전차, 승무원들도 왔습니다. 25명의 시비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디태치먼트 작전을 위한 8대의 M4A3 셔먼 중형 전차였습니다. 이오지마 침공 작전이었습니다. 마감일은 1944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설계 과제는 막대했습니다. 셔먼 전차의 75mm 주포는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전체 포신 메커니즘을 떼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곱인치당 300파운드 압력으로 작동하는 화염 방사기가 장착되었습니다. 요구되는 사거리는 400피트였습니다. 회전은 270도였습니다. 연료 용량은 290갤런의 네이팜 농축 휘발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전기적으로 제어되어야 했습니다. 점화 시스템, 압력 조절기, 안전 차단 장치, 연료 펌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키셀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와 1등 기계공 A.A. 라이히가 전기 통합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연결부를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재배선하고 압력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전차 한 대당 150파운드의 용접봉이 사용되었습니다. 1100개의 전기 연결부가 변경되고 재배치되었습니다. 150개의 부품은 수작업으로 특별히 가공되었습니다. 전차 한 대당 1200인시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차 한 대당 비용은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36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설계한 CB-H1 화염 방사기는 제곱인치당 300파운드 압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400피트 거리까지 불타는 네이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전차를 움직이지 않고도 270도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화염 방사 시스템이었습니다. 키셀의 설계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고 싶다면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오지마에서 일어난 일은 이 전기공의 도박이 생명을 구할지 아니면 죽음의 함정이 될지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전차들은 1945년 2월 19일 D-Day 이오지마에 도착했습니다. 8대 모두 상륙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는 그것들을 즉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변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리바치산에서 일본군 포병대가 포격했습니다. 능선에서는 박격포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검은 화산재는 병사들을 무릎까지 삼켰습니다. 2월 20일 D+2 일제였습니다. 화염 전차들은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해병 전차 대대 지휘관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표준 셔먼 전차는 75mm 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차들은 화염 방사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때 해병대 한 중대가 비행장 1호 근처의 토치카 망에 의해 고립되었습니다. 3개의 소총 소대가 투입되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CBH-1 화염 전차 한 대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거리 200야드였습니다. 토치카에서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7.7mm 기관 총탄이 셔먼 전차의 장갑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150야드, 전차장은 3개의 사격구를 식별했습니다. 강화 콘크리트였습니다. 4피트 두께였습니다. 100야드. 토치카 안의 일본군 병사들은 전차의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CBH-1 전차가 멈춥니다. 화염 방사기가 점화됩니다. 30피트 너비에 불타는 네이팜 줄기가 공중을 가로질러 뿜어져 나옵니다. 온도는 화씨 2000도에 달합니다. 액체 죽음처럼 사격구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14초 만에 비명소리가 멈춥니다. 해병대가 전진합니다. 토치카는 침묵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새 소총 중대가 12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대의 화염 전차가 6분 만에 해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D+4 일제가 되자 이오지마의 모든 해병 중대는 화염 전차 지원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8대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차 대대당 2대씩 총 4개 대대가 있었습니다. 전차들은 특정 부대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유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급유 지점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중대들은 공격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화염 전차를 기다렸습니다. 지포가 오기 전에는 전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해병 대원들은 그것들을 지포라고 불렀습니다. 라이터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점화에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키셀의 전기 시스템은 복잡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연료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점화 코일은 단락되었습니다. 압력 조절기는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해병 전차 승무원들은 수리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갑과 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화염 방사기를 작동시키는 복잡한 전기 시스템은 알지 못했습니다. 키셀과 또 다른 12인 1등 선체 수리공 JT 패터스는 기술 지원을 위해 전차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후방에 머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무 사이에 전차를 수리했습니다. 전차들을 계속 작동 가능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2월 23일, 오일제였습니다. 수리바치사는 함락되었습니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전투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오지마 북부는 악몽 같았습니다. 382 고지 터키 노부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고기 분쇄기라고 부르던 지역들이었습니다. 이곳의 화산암은 안산암질이었습니다. 만지면 부드럽고 유연했지만 틈새가 가득했습니다. 증기 구멍에서는 유황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부패하는 시체 냄새와 섞였습니다. 이곳에 일본군 방어선은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토치카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지하 단지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입구와 출구가 있었습니다. 상호 연결된 터널들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수류탄과 화염 방사기로 벙커를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병사들은 터널을 통해 재진입하여 후방에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휴대용 화염 방사기 운용병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대는 화염 부대원들 중 92%의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해병대는 CBH-1 전차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전차 승무원들도 사상자를 입었습니다. 운전병은 박격포에 사망했습니다. 포수는 저격수 총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월 25일이었습니다. 한 대의 화염 전차가 급유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작동 중이었습니다. 290갤런의 네이팜이 적재되었습니다. 부조종사는 없었습니다. 전차장은 키셀을 바라봤습니다. 운전할 수 있나? 키셀은 이전에 셔먼 전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기공이었습니다.
화염 방사기 시스템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전차 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시스템은 압니다. 포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키셀은 전차에 올랐습니다. 부조종사 자리, 차체 전방 하단이었습니다. 비좁고 더웠습니다. 연료와 전기 절연체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머리 바로 뒤에는 제곱 인치당 300파운드 압력의 290갤런 네이팜 농축 휘발유가 있었습니다. 연료 탱크를 관통하는 단 한 발의 장갑 관통탄도 그가 탈출하기도 전에 그를 불태워 죽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전차가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오전 9시 30분 362A 고지 근처의 동굴 단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셔먼 전차는 시속 8마일로 움직였습니다. 엔진은 굉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궤도는 화산재를 갈아내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300야드였습니다. 동굴 입구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250야드였습니다. 능선에서 일본군 포병대가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포탄은 50야드 못 미쳐 폭발했습니다. 200야드였습니다. 숨겨진 진지에서 기관총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예광탄이 포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50야드였습니다. 전차장은 잔망경을 통해 목표물을 식별했습니다. 좌로 회전 10도. 키셀은 화염 방사기 조작 장치를 조정합니다. 전기 시스템이 반응합니다. 그는 6달 전 하와이에서 모든 연결부를 직접 배선했습니다. 100야드. 목표물의 조준 완료. 키셀이 점화 스위치를 누릅니다. 화염 방사기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75mm 포구에서 불타는 네이팜이 뿜어져 나옵니다. 액체 불꽃처럼 공중을 가로지릅니다. 불꽃이 동굴 입구를 강타합니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몇 초 만에 2000도로 치솟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이 옆 출구에서 뛰쳐나옵니다. 불이 붙은 채였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해병 소총수들이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키셀은 15초 동안 불꽃을 유지합니다. 연료 게이지가 떨어집니다. 20갤런이 소모되었습니다. 동굴은 침묵합니다. 전차가 후진합니다. 그들이 서 있던 곳에 일본군 박격포탄이 떨어집니다. 인터컴으로 전차장에 목소리가 들립니다. 잘 쏘는 군 12. 키셀은 방금 첫 번째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20일 동안 부조종사 겸 포수로 복무했습니다. 매일이 같았습니다. 목표물을 찾고 불태우고 재급유하고 반복했습니다. CBH-1의 사거리는 그것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400피트에 달했습니다. 전차는 엄폐물 뒤에 주차하고 장애물 너머로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팜 농축 연료는 표면에 들러붙었습니다. 더 오래 탔습니다. 동굴 속 더 깊은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표준 절차에 따라 전차는 최소 안전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그 거리는 대개 100에서 150야드였습니다. 화염 방사기가 발사되었습니다. 화염은 10에서 20초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 후 전차는 일본군의 대전차포가 대응하기 전에 후진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영향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컸습니다. 일본군은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화염 전차를 두려워했습니다. 지포가 나타나면 병사들은 진지를 벌였습니다. 동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산채로 불타는 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차라리 항복했습니다. 일부 해병대 사후 보고서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화염 전차가 진격할 때 일본군은 공황 상태를 보였습니다. 표준적인 공격 방어는 포기되었습니다. 해병대는 화염 전차를 바싹 뒤따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본군이 화염 방사기에 반응하는 동안 소총 중대는 최소한의 사상자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일, 11일째 되는 날, 키셀의 전차는 모토야마 근처의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6시간 동안 지속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14번의 개별 교전이 있었습니다. 전차는 290갤런의 연료를 모두 소모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소모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열기 속에서도, 진동 속에서도 6시간의 연속적인 작동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했습니다. 한 연결부가 고장났습니다. 점화 코일이 단락되었습니다. 키셀은 현장에서 이것을 수리했습니다. 8분 만에 수리했습니다. 예비 부품이 아직 태평양 어딘가의 배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선을 사용했습니다.
전차는 다시 전투에 복귀했습니다. 그때 키셀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설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교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임시 재료로 포화 속에서도 수리할 수 있을 만큼 간단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육군의 원래 설계는 100개가 넘는 움직이는 부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장 지점이 있었습니다. 시비즈의 재설계는 복잡성을 줄였습니다. 기본적인 도구로 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상시에 대체할 수 있는 표준 전기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압력 조절기가 고장 났을 때 키셀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연료 펌프가 압력을 잃었을 때 그는 보조 시스템을 통해 재배선할 수 있었습니다. 점화 코일이 단락되었을 때 전화선이 대체품으로 작동했습니다. 정교함은 복잡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백업 시스템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키셀은 20일간의 개별 교전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토치카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동굴 시스템도 불태웠습니다. 벙커망과 지하 요새도 불태웠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박격포 사격과 소화기 사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대전차포 공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전기 시스템은 어떤 테스트로도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화염 방사기 운용병들은 보충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대의 화염 부대는 92%의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12H1 전차는 이오지마에서 주요 화염 방사기 무기가 되었습니다. 보조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무기였습니다. 해병 중대들은 화염 전차 없이는 징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작전은 화염 전차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제26 해병대 소속 프랭크 시 칼드웰 대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다른 어떤 지원 부대보다 화염 전차였습니다. 제4전차 대대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화염 방사기는 아마도 이오지마에서 사용된 가장 가치 있는 단일 무기였습니다. 저 해병 사단장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화염 방사 전차는 이 사단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단일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실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기록된 한 사건이 전술적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해병 중대는 5일 동안 요새화된 진지를 점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 소총 중대가 투입되었습니다. 75mm 포를 갖춘 하나의 전차 대대도 함께했습니다.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사상자는 47명 사망, 116명 부상이었습니다. 하나의 12H1 화염 전차가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4번의 연료 적재와 6시간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 진지는 함락되었습니다. 세계 소총 중대와 하나의 전차 대대가 5일 동안 실패했던 일을 하나의 화염 전차가 6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키셀과 라이히가 하와이 작업장에서 설계한 혁신은 태평양 섬 전투의 전술적 계산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보고서가 강조하지 않은 더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화염 전차가 해병대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염 전차를 끈질기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자살 공격과 자기 지뢰가 사용되었습니다. 화염 전차를 매복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배치된 대전차포도 있었습니다. 키셀이 매일 아침 그 셔먼 전차에 올라탈 때마다 그는 일본군이 자신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화염 전차를 파괴하는 것이 해병대 전체 연대의 징역을 지연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 25일째, 전투는 섬의 마지막 방어선이 있는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군은 퇴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미국군이 모든 야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라. 2만 1,000명의 일본군이 이오지마를 방어했습니다. 단 216명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나머지는 싸우다 죽거나 봉인된 동굴에 갇혀 죽었습니다. 화염 전차는 끈질기게 작동했습니다. 매일 10,000갤런의 네이팜이 소모되었습니다. 불에 타버린 동굴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을린 토치카는 묘지가 되었습니다.
과열된 공기로 가득 찬 지하 복합시설은 오븐이 되었습니다. 해병대는 전진했습니다. 야드마다, 동굴마다, 토치카마다. 3월 26일, 36일째 이오지마는 안전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키셀의 전차는 살아남았습니다. 심하게 손상되고 흉터가 남았습니다. 여러 번의 장갑 피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여전히 기능했습니다. 20일간의 전투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번의 교전 후에도 잘 작동했습니다. 키셀이 직접 배선한 연결부를 통해 수천 갤런의 네이팜이 펌프질된 후에도 작동했습니다. 그의 설계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전투 조건에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미국군 사상자는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거의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군 사상자는 2만 1,000명이었습니다. 거의 모두가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오지마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군 사상자가 일본군보다 많았던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화염 전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해군 함포 사격으로는 닿을 수 없는 요새에 대항하여 작동했습니다. 공중 폭격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진지에 대항하여 작동했습니다. 재래식 공격으로는 수만 명의 생명을 더 희생해야 했을 방어시설에 대항하여 작동했습니다. 디데이에 상륙한 8대의 12H1 화염 전차는 전체 작전 기간 동안 섬에서 가장 귀중한 무기 시스템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키셀은 자신이 설계한 무기 안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전략적 영향은 외부로 파급되었습니다. 1944년 11월 이오지마 침공 전에 함대 해병대는 미래 작전을 위해 54대의 기계화된 화염 방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오지마의 성공 후 그 요청은 확대되었습니다. 오키나와를 준비하던 제10군은 화염 전차 전체 대대를 원했습니다. 54대의 전차였습니다. 모두 12즈 표준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스코필드 막사의 운마흐트 대령 그룹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12즈는 제713 전차 대대 전체의 개조를 감독했습니다. 모든 54대의 전차는 12즈에 감독해 론슨 화염 방사기를 장착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194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713 대대는 600호회 이상의 화염 공격을 수행했습니다. 20만 갤런의 네이팜을 소비했습니다. 육군 사후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차는 전장에서 심리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군 병사들은 적에게 심어주는 두려움 때문에 표준 장갑차보다 화염 전차를 따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키셀과 라이히가 설계한 혁신은 한국 전쟁을 거쳐 표준 미국 화염 방사 전차 설계가 되었습니다. 1945년 6월, 육군은 M4 셔먼 전차의 모든 추가 생산을 취소했습니다. 화염 전차만 제외했습니다. 로버트 패터슨 육군 차관은 화염 전차 생산에 대한 긴급 주문을 직접 내렸습니다. 트리플 A 조달 우선 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B-29 프로그램에 부여된 것과 같은 우선순위였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부여된 것과 같은 우선순위였습니다. 화염 전차는 태평양 작전에 그만큼 중요해진 것입니다. 대일 승전일까지 운마흐트 대령의 화염 전차 그룹은 총 354대의 화염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72대는 일본 침공 계획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리적 변화는 영구적이었습니다. 이오지마 전에는 화염 방사기는 보조 무기였습니다. 보병이 휴대하는 이동식 장비였습니다. 사상자가 많았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오지마 후에는 화염 방사 전차가 주요 공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를 공격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표준 제병 협동 교리에 통합되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기갑 학교에서의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전차 승무원을 위한 정비 훈련도 진행되었습니다. 보병과의 전술적 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혁신은 단 하나의 전투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요새전을 치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고폭탄을 견딜 수 있는 요새도 지속적인 화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는 오븐이 되었습니다. 동굴 시스템은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지하 복합시설은 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혁신에는 전차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운용병을 보호할 장갑이 필요했습니다. 지속적인 공격을 위한 연료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소화기 사거리 밖에 머무를 수 있는 사거리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도 요구되었습니다. 전투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도구로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키셀의 공헌이었습니다. 단지 12H1 화염 방사기를 설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전기 지식을 가진 전차 승무원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치명적으로 고장나는 대신 안전하게 고장나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오지마 이후 조셉 키셀의 운명은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투 후 스코필드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제117 12는 1945년 여름 내내 화염 전차 생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12H1 설계 작업과 이오지마에서의 전투 공로로 해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섬에서 싸웠던 해병 대원들과는 달리 키셀의 이야기는 공식적인 기록에서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는 10이었습니다. 건설 대대 소속이었습니다. 그의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혁명적인 무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20일 동안 직접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오지마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잊혀졌습니다. 해병대 역사는 깃발 개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명예훈장 수훈자들과 끔찍한 사상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군 화학전 서비스 보고서는 화염 방사 전차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운마흐트 대령의 리더십과 제43 화학연구소 중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로 무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유지 보수했던 시비즈는 각주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2등 전기사 조셉 키셀, 1등 기관사 A.A. 라이히, 1등 선체 기술자 J.T. 패터슨, 그들이 지원했던 해병 대원들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그 유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속됩니다. 텍사스주 프레더릭스버그에 있는 국립태평양 전쟁 박물관은 화염 전차 유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차 자체는 아닙니다. 그 전차들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기술 도면, 사후 보고서는 남아 있습니다. 해병대 전차병 훈련 과정은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제병 협동 전술을 가르칠 때 여전히 12H1 설계를 참조합니다. 화염 전차가 여전히 사용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의 열압력 무기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재래식 화력이 적에게 닿을 수 없을 때에는 전달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키셀의 통찰이었습니다. 1944년 하와이 작업장에서 일하던 키셀은 해군이 거부했던 해군 화염 방사기를 응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키셀은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1944년 11월 30일까지 그와 그의 팀은 5대의 거부된 해군 화염 방사기와 3가지 다른 화염 장치 설계를 8대의 12H1 장착 셔먼 전차로 변형시켰습니다. 1945년 2월 21일까지 그 전차들은 이오지마의 일본군 요새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1945년 3월 26일까지 이오지마는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키셀은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설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무기 안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이오지마의 인명피해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2만 7천 명의 미국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7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만 1,000명의 일본군이 사망했습니다. 존 바실론, 허셜 우디 윌리엄스, 제클린 H. 루카스, 토니 스타인과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명예훈장 수훈자로서 계속해서 회자됩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더 많은 이름들은 사상자 명단에만 남아 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홀드리지 출신의 19살 찰스 W. 린드버그 상병, 2월 20일에 전사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이스트 시카고 출신의 21살 로버트 L. 리더 1등병 2월 23일에 전사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출신의 24살 리처드 D. 놀즈 병장 3월 3일에 전사했습니다. 화염 전차의 작동을 보지 못한 병사들입니다. 그 혁신이 그들을 구할 수 있기 전에 사망한 병사들입니다. 화염 전차는 수천 명에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천 명에게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면 공격 없이 불태워진 모든 토치카는 해병대원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보병 진입 없이 소탕된 모든 동굴은 사상자를 줄였습니다. 원거리에서 파괴된 모든 벙커는 근접 전투에 노출되는 병사 수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계산법과 혁신의 미적분학이었습니다. 키셀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290갤런의 네이팜탄을 머리 뒤에 싣고 셔먼 전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그는 자신의 전기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것이라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화염 방사기가 제대로 작동할 때마다 해병대는 토치카를 돌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동굴을 소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접 전투에서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20일간의 전투였습니다. 수백 번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결코 치명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오지마는 다시 일본 영토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 일본에 반환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오토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화산 지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봉인되어 죽은 이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추모 행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돌아옵니다. 전사자들의 가족은 꽃을 가져옵니다. 화염 전차들은 사라졌습니다. 전쟁 후 폐기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박물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존재합니다. 확장된 포신에서 화염을 뿜어내는 셔먼 전차의 흐릿한 흑백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기술 문서들도 남아있습니다. CBH1 사양서, 설치 매뉴얼, 그리고 전기 회로도 같은 것들입니다. 국립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와이 작업장에서 시비즈 부대의 독창성이 이룬 업적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해질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전투만이 아닙니다. 단지 사상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싸우는 방식을 바꾼 혁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해군이 실패를 보았던 곳에서 잠재력을 발견한 전기 기술병입니다. 그는 이오지마에서 가장 귀중한 도구가 된 무기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그 무기에 직접 올라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시스템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혁신을 통해 전쟁 방식을 바꾼 시비즈 부대원, 해병대원, 그리고 병사들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실제 영웅담이며 불가능한 압박 속에서의 진정한 독창성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호주입니까? 필리핀입니까? 인도입니까? 일본입니까?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저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등 전기 기술병 조셉 키셀과 117 해군 건설 대대 시비즈 부대원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그 무기로 직접 싸웠습니다. 그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